안녕하십니까. 자, 2017년도 제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 관련해서 세 번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우리 이제 이론 시간에, 그러니까 이론이나 문제풀이 시간에 이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국가 화재안전 기준이라든지 또 뭐 개정된 부분들, 또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 유형에 출제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조금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 실무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규 진도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동형 모의고사나 이 월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형태로 학습을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뼈대를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거기에 이제 살을 얻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뭐 올해 충분히 출제 가능하죠. 새롭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을 한 거예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 중앙과 관련해서 지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꼭 정의를 합니다. 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위원 구성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시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다. 그렇죠?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잘할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니까요. 그 비교거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우연히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부교수, 또 우리 이제 판검 변호사 6년,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부분이 있고, 자, 우리 이제 10년의 자격 기간을 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택관리사 또 관리사무소장이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여긴 잘못돼 있어요. 주택관리사가 된 후에, 주택관리사가 된 후에 10년이다. 관리사무소장 10년이다. 이것과 사로서 10년이다. 사로서 관리사무소장 10년이다. 이건 다르죠. 왜냐하면 사가 되려면 어쨌든 보일 때 3년 정도는 해야 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된 후 관리사무소장 하면 만약에 보를 3년간 소장을 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이 됐다. 이건 13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건 사로서 10년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사면 돼요. 10년 이상 한 사.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한 기간은 이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은 이제 잘못된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시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이런 표현이 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전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로서 관리사무장 10년 하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3번의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과반수. 그리고 4번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요. 3일 전까지 통보를 해달라. 3일 전. 3일 전까지 통보를 해달라라고 하는 숫자도 기억을 해줍니다. 자, 답은 이제 2번 체크되고요.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예. 이건 이제 거의 이제 구색을 맞추고 잘 나오는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입주 대피의 의결사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결사항은 관리체 동의사항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집행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집행기구의 일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3번에 보시면
전유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유 부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죠.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규칙 계량을 합니다. 자, 하자 이야기할 땐 전유 부분 이야기가 나와요. 하자 이야기할 때만 전유 부분 나오고 나머지 실무 전 범위에서 전유 부분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주의를 합니다. 따라서 3번에 장유선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계량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옳은 표현이 되죠. 예, 따라서 답은 3번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배치 신고. 우리가 이제 배치 신고 15일 이내에 한다. 단체. 그 단체는 또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폼을 가지고 계시고, 요 배치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장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뭐 1번처럼 교육을 받았느냐, 2, 3번처럼 이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죠? 직인이 뭐냐, 4번처럼 이제. 그리고 5번에 이 보증 설정. 요 입증과 관련해서 뭐 주택관리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사는 이제 주로 이제 500세대 이상, 물론 이제 미만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보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세대수 해서 500세대 이상이냐 아니면 500세 미만이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보증 설정을 한다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입증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입증한 서류는, 이 입증 서류는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입자대표에 있으면 입자대표에, 입자대표에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임대주택 경우는 임대사업자, 이자들을 갖다 주라는 거고, 배치 신고할 땐 뭘 갖다 달라는 거냐면 이렇게 입증했다, 이렇게 입증했다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사본을 하나 달라는 거죠, 배치 신고할 때. 그러니까 이 보증 설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번에 보증 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이 사람들 갖다 줘야 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 줬다, 제출했다라고 하는 사본을 배치 신고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공부를 하셨어도 한번 틀려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문제 유형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형도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요건 이제 주택관리업자 관련해서 잘 나오는 이야기죠. 주택관리업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답은 내셨을 거예요. 특히 1번 같은 경우 보면, 등록 말소,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뭐 3, 2, 12,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등록 말소,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사유는 더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내용들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must 등록 말소 꼭 하셔야 되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험.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영업정지, must 영업정지예요. must 영업정지, must 영업정지. 반드시 이거는 과징금으로 안 되고 영업정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징금 사유가 되면 지금 3번에서처럼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부과하냐면, 5번 보시면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뭐 사유가 있어 못 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그러면 해소된 날로부터 그렇죠 7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평균 임금 계산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근로기준 법령에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수습 사용 중의 기간, 출산 전후 기간, 뭐 육아휴직 기간, 뭐 이런 쟁의 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5번을 보시면, 특히 이제 병역법 예비군 훈련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외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 임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요거는 제외되는 기간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번 지문을 그대로 보면 내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 그러면 제외되는 기간 임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비군 훈련 갔다 온 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이 맞아요. 근데 통상은 임금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되는 기간 임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수령한 경우는. 근데 우리 지문은 임금을 수령한 경우는 오히려 제외시켜라 그랬으니까 잘못돼 있죠. 특히 우리 이제 사무관리 문제는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편하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인데, 이 산재 문제는 꼭 나오죠. 꼭 나오는데 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산재 보험급여 8가지라든지 또 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라든지 뭐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공부하고 계신데 실제 지문에서는 지금 요 상병보상연금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답인데 사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답 내기가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학습하시기는 어렵고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 유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기본적인 요건이죠.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봤더니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폐질 등급 1에서 3등급에 해당이 돼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적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병보상연금의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의 요건,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취업하지 않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내가 이제 폐질, 특히 이제 아까 이렇게 폐질 1에서 3등급 해야 되니까 그 폐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죠. 공단에. 공단에 제출해서 나 지금 이제 그 상병보상연금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병보상연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죠. 청구한 날 이렇게 해서 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4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폐질은 이제 이게 진단서로 나타나잖아요. 진단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건 언제부터 받느냐? 지금 청구한 날부터 받느냐? 아니면 다른 날부터 받느냐? 이렇게 할 때 이 진단서를 의사가 진단을 해서 진단서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부터 상병보상연금의 청구권이 이제 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받아서 한 일주일 있다 공단에 청구했다. 그래서 일주일 후가 아니라 이 발행된 날이 적법하면 이날 기준으로 해서 보상연금을 지급을 한다. 따라서 4번은 폐질 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발행한 날 됐나요? 예, 정확히 법적 표현하면 발급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예, 5번 질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유형들이 뭐 상병보상연금뿐만이 아니고 장애연금이나 뭐 또 우리가 장애급여나 아주 간단하게 뭐 요양급여부터 상당히 그 내용들은 많아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나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나씩 문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31번입니다. 이건 많이 강조했던 거죠. 많이 강조했던 거니까 충분히 답을 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담보 제공을 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퇴직연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살 때, 뭐 또 전세금 낼 때, 뭐 이렇게 이제 또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또 과거 5년간 뭐 파산 개인회생 뭐 이런 게 이제 쭉 이제 정리가 되고, 특히 이제 요 3번 등록금이라든지 혼례비, 이러한 장례비, 혼례, 장례비 이런 것까지도 등록금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제공하느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낸 퇴직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퇴직연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적립금이 있는데 이 적립금에 이렇게 80%까지 해주지는 않고요. 100분의 그렇죠.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담보를 해줍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계속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32번은 중간정산 이야기 하니까 요거는 퇴직금이네요. 중간정산. 요것도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을 사는 경우, 또 뭐 전세금을 내는 경우, 또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4번이고 요게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정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의미는 급여가 쭉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꺾이는 시점, 요 시점에서 정산을 해줘야죠. 요 시점에서 정산해버리면 적어지니까. 그래서 요 시점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정 근로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죠. 소정 근로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예요. 변경을 하면 근로 시간이 작아지면 급여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경인데 얼마로 변경을 하느냐. 이건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 그러면 이걸 주로 환산하면 이거는 5시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 이 기간이 계속 근로를 할 때, 이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아니고 3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은 너무 짧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러면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이 돼요. 우리는 요거를 1개월 그랬으니까 잘못돼 있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13, 뭐 하루에 뭐 이렇게 113, 뭐 혹은 뭐 153, 뭐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예요. 충분히 문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또 요거는 요 자체만 가지고도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2번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를 보실 텐데, 우리 이제 행위허가 관련된 부분,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좀 깊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요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허가사항이 뭐고 신고사항이 뭐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기본 우리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333, 333. 그래서 요 두 개 허가, 요거는 이제 신고의 경우 이렇게 이제 원칙과 예외, 그리고 신고사항 3가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드시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약간의 이해를 같이 수반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5번에 있는 겁니다. 5번에. 우리 보시면 비내력벽 철거인데, 이 비내력벽 철거 중에 여기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허가 또는 신고해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언제? 올해부터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할 때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상가 같은 거잖아요.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걸 뭐 신고하고 허가하고 그러면 너무 절차가 복잡해지고 담당 시청이나 이런 데도 뭐 업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됐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5번 보시면 비내력벽 철거 가로 열고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에 비내력벽 철거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제거가 됩니다. 제외가 되죠. 제외. 이건 이제 제외됐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걸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요 줄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 줄만. 그러면 다르게 문제를 내면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게 허가사항 3가지, 또 원칙 3가지, 예외 3가지,
또 그리고 신고사항 3가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이제 요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예요. 말씀드렸죠.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난이도를 조금 조정할 때 내는 문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그럼 이제 하자심사 또 분쟁조정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다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서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한다.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맞냐? 직인, 신고증명서 이런 거 있어야 되죠. 또 당사자가 무슨 보증보험 해서 이 보증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그 보증보험 보증서 사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5번에 이제 입주대표회의도 이렇게 신청하고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자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하자 진단 결과를 또 다투는 경우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갈 수 있는데 그럼 입주대표 회의가 적정하냐 적법하냐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회장 서류를 달라 이게 아니고 회장 서류를 달라 이게 아니고 입주대표 회의가 적법하게 구성이 잘 됐느냐 요 서류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입증하는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정 주기 문제도 뒤에 주관식으로 있지만 기본적인 장기선 계획의 수립, 또 조정, 또 조정 교육, 장기선 충당금의 요율, 또 장기선 충당금의 사용, 장기선 충당금의 금액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큰 맥이에요. 장기선 계획 수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립과 관련해서 장기선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에요. 1번 보시면 요 건축주 그러니까 이제 주상복합의 경우도 해당이 되느냐? 그렇죠. 대상이 300세대 이상 승중지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건축물도 수립을 해야 되는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수립을 공용 부분에 수립을 해서 사업 주체가 수립을 해서 이걸 사용검사권자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이거 이제 관리 주체 이렇게 주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고 3번 조정은 3년마다 한다는 건 잘 아실 수가 있고요. 5번 보시면 이제 조정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조정 교육은 가장 중요한 건 임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되고요.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다 해야 되고 조정 교육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질문에 시장 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돼 있고 이렇게 내는 문제가 전형적인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시험장 가시면 답은 쉽게 찾습니다. 수립 관련해서 이제 5번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36번이요. 36번 문제 보시면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우리가 이제 내력구조부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안전진단,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죠. 지금은 이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누가? 시장 등이 실시한다는 거죠. 시장 등이 누구를 시키느냐? 그 기관 시킬 텐데 이게 한건대안시다. 그래서 이 한건대안시는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안시. 그래서 여기에 1번에 보시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시설안전공단, 3번에 건축협회, 4번에 대학. 빠져 있는 게 요게 빠졌죠. 요게 바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 그래서 답은 5번. 5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 안전관리 계획인데요. 이것도 거의 이제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 계획을 한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번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이지 장기선 계획이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이제 올해 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하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처 관리단이고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또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처 관리단이 청구를 합니다. 전유 부분 청구를 할 때 입주자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관리처가 대행을 할 수가 있죠. 자, 1번 내용 보셨고, 자, 2번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를 관리처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그럼 이행을 해야 되죠.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얼마 이내 보수를 해야 되느냐? 15일 이내죠. 그래서 우리 이제 15일, 30일 이런 숫자가 많은데, 그냥 이런 행위를 하는 건 15일이에요. 그죠? 근데 뭐 서류를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30일이죠. 따라서 2번. 2번에, 4번이죠. 4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문제죠. 사실은 이제 하자보수 종료나 하자보수 보증금의 청구, 관리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올해는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하자보수가 올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39번이 바로 담보 책임의 종료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문이 우선 길잖아요. 그죠? 굉장히 깁니다. 길고, 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료 문제가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분명히 이제 대두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종료를 원하는 건 사업 주체니까 사업주가 입주자 대표에 이제 서류를 보내죠. 이제 끝납니다. 요때 끝납니다. 요때까지 이야기 안 하면 다 이제 종료되고 뭐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래? 그러고 이제 입주자한테 알리죠. 이제 끝난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야 되죠. 알려야 돼요. 그래서 입주자에게 알립니다. 얼마 이상? 그렇죠. 20일 이상을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2번 받으면 2번 내용, 이게 이제 2번 지문이죠. 2번 지문 보시면 이 30일 이상 게시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답은 2번 쉽게 찾았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보수 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이거 안 됐는데 라고 다 취합을 해서 사업체 다시 더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언제까지냐? 서류 첨부하는데 기간 걸리죠. 이런 서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다 30일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종료와 관련 또 하자보수 제도와 관련해서 20일이 4번 나옵니다. 4번. 이 20일이라는 숫자가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하자 진단 기간, 또 한 번은 하자 감정 기간,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게시하라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이 게시는 두 가지 형태예요. 지금처럼 이제 종료된답니다 라고 하는 그 종료의 시작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안 돼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하는 요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때도 20일 이상 해야 되고 또 게시를 하죠. 이때는 완전 종료. 그러니까 지금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료를 합니다 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안 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라고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 확인서를 쓰는 시점이죠. 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종료를 할 때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게시를 또 한 번 합니다. 지금 이의가 있으면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라.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아야 확인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유 부분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공용 부분 이제 끝낸다. 확인서 쓴다. 그러니까 혹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거 있느냐. 이렇게 두 번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번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20일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41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설비관리에서 이론 문제 중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 고가수조의 높이를 계산하는 문제죠.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이제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답을 내시는 건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고 고가수조가 이렇게 있다. 자, 이 고가수조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최상층 세대의 샤워기에서의 압력이 지금 얼마인데, 실제 물탱크 높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물탱크 높이다 그러면 요 높이, 또 요 높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적정 수압이 지금 얼마인데 얼마만큼을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실제 적정 수압, 여기서의 적정 수압은 80 kVA예요. 적정 수압은 80 kPa, kPa. 그런데 지금 높이를 보니까 옥상 층고는 이게 4m고, 또 요것도 4m입니다. 이게 4m, 이게 4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얼마냐? 요 높이가 1.5m니까 이게 5.5m가 되죠. 그죠? 5.5m. 그러면 실제로는 80 kPa가 나와야 되는데 55 kPa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있어야 되느냐? 25 kPa가 있어야 된다. 25 kPa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가수조 높이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푸실 수가 있고 반드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놓치지 마셔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42번 문제 보시면 이 급수 설비든 이 설비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데 특히 이제 이 펌프에서 이상 현상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사법칙 닮아가는 이 상사법칙과 관련된 문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 시간에는 유량, 양정, 동력과 이 회전수와의 관계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하고, 요거는 제곱에 비례하고, 요건 이제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자, 이건 이제 회전수가 변할 때 양정, 또 유량, 동력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2번은 맞아요. 그죠? 양수량하고, 동력을 얘기했으니까 양수량은 비례하고 또 축동력, 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1, 2번은 맞고, 자, 지금 이제 3, 4, 5번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임팔라, 그러니까 회전차의 직경과는 어떠냐? 회전차의 직경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양수량, 뭐 양정, 또 여기 있는 동력, 요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정, 여기는 이 양정은 제곱에 비례하고, 요건 제곱에 비례하고, 요건 4제곱에 비례해요. 아까 이건 세제곱인데 이건 4제곱입니다. 4제곱에 비례하고, 양수량은 어떠냐? 이 양수량은 그냥 비례였는데, 요건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요 회전수와의 상사법칙, 또 요 회전차 직경과의 상사법칙 같이 정리를 하고, 이건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은 잘못된 부분이 양수량, 요거죠. 양수량 여기 이제 4번이고요. 양수량은 회전차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4번 지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생소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무를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에 점수가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학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학습을 계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좀 쉬셨다가 43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